어머니,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이제 이 집 우리 집이잖아요. 어머니,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이제 이 집, 우리 집이잖아요. 30년 피땀 흘려 일군 내 집 현관문 밖에 제 인생이 담긴 짐짝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길을 피하고 며느리는 서슬 퍼런 눈으로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요즘 세상에 효도가 어디 있어요. 명의 넘겨주신 순간 끝난 거라고요. 쫓겨난 그날 밤 차가운 공원 벤치에서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저들의 탐욕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며느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반전의 서막.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귀하고 고마우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3월이라지만 복도식 아파트의 칼바람은 60대인 제 뼈마디를 사정없이 파고들더군요. 발치에 놓인 종이 상자 안에는 제가 아끼던 낡은 성경책과 돋보기 안경, 그리고 손주 녀석 주려고 사둔 사탕 봉지가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참 우습지요. 쫓겨나는 마당에도 손주놈 입에 들어갈 사탕이 걱정되니 말입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사람 불러서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제발 좀 가세요.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며느리가 얼굴만 내밀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다정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라며 제 손을 꼭 잡던 아이였는데 말이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지영아,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러니. 이 밤중에 늙은 애미를 길바닥으로 내몰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제 애원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안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뭐해? 엄마 좀 모시고 나가라니까.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들놈이 마지못해 신발을 신고 나오더군요. 제 눈을 피하는 그 녀석의 눈동자를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놈도 이미 마음을 정했구나. 30년 넘게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내 자식이 이제는 나를 짐짝 취급하는구나 싶었지요. 아들은 제 팔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일단 나가요. 여기서 이러면 동네 창피하잖아. 내가 근처 찜질방이라도 잡아줄 테니까. 동네 창피하다는 말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아파트, 내가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내 집이었습니다. 아들놈 장가갈 때 엄마 집 명의만 내 앞으로 해주면 평생 효도할게요라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덜컥 넘겨준 내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네 창피하니 나가라니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이웃집 커튼이 살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다들 구경하고 있겠지요. 아이고, 저 할머니 결국 쫓겨나네 하며 혀를 차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평생을 남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가 고작 쫓겨난 노인이라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됐어. 내 발로 감아. 내 짐 건드리지 마라. 저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하나둘 주섬주섬 담기 시작했어요. 구멍난 양말, 해진 스웨터. 며느리는 제가 챙기는 그 초라한 물건들을 보며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조종을 울리는 것 같았지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눈가는 짓물러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로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저는 차가운 가방을 끌어안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여러분,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난 데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며느리가 저를 그토록 증오하며 내쫓으려 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제 아들이 차마 제 눈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비겁한 비밀 말입니다. 그날 밤 제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제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과연 그 문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독한 악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저희 고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2년 전, 그 평범했던 아침 식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 이제 각자 도생이죠. 차가워진 식탁.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하기 전, 제 인생의 시계추를 2년 전 그 평범했던 어느 봄날 아침으로 돌려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 생선구이 타지 않게 제가 볼게요. 어서 앉으세요. 앞치마를 두르고 콧노래를 부르던 며느리 지영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합가 초기엔 그랬어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만큼 살아요. 제가 친정 엄마보다 더 잘 모실게요라고 말하던 아이였지요. 아들놈도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더군요.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가 아들 이름으로 완전히 넘어간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려니 했어요. 갱년기라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저러나 보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식탁 위에서부터 그 변화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식구들 먹으라고 정성껏 찌개를 끓여 놓았는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겁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냄새나게 청국장이 뭐예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옷에 냄새 배면 어쩌시려고요? 그 말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유, 미안하다.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제가 말끝을 흐리자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숟가락을 탁 놓더니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들놈은 옆에서 눈치만 보며 밥을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었고요. 그날 이후 집안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해서 돌아와도 거실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과일을 깎아 문 앞에 가져가면 저 다이어트예요. 그냥 거기 두세요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지요. 문 닫히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와 마주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달 생활비 문제로 터졌습니다. 제 연금이 나오는 날 며느리가 제 방으로 쑥 들어오더니 침대 끝에 걸터앉더군요. 평소엔 방 근처에도 안 오던 애가 웬일인가 싶어 반갑게 맞이했지요. 어머니, 요즘 물가 비싼 거 아시죠? 관리비도 오르고 애 학원비도 장난 아니에요. 어머니 연금 나오시는 거
이제 그냥 저희한테 다 맡기시는 게 어때요? 제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말이 관리지 결국 제 푼돈까지 다 내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얘야, 그래도 비상금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 약값도 들고 라고 했더니 며느리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집 누구 명의예요? 아들 명의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사는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요즘은 다 각자 도생이에요. 어머니도 우리한테 얹혀 사시는 입장이잖아요. 얹혀 산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 피땀 눈물로 세운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주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저 얹혀 사는 식객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해봤지만 아들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요즘 세상이 그래. 엄마도 지영이 눈치 좀 그만 주고 이해 좀 해줘. 그날 밤 저는 주방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들 먹을 반찬을 따로 작은 통에 담아 냉장고 깊숙이 숨겨두었더군요. 제가 손댈까봐 그랬던 걸까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며 저를 압박했던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지요. 며느리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제 사돈이 저희 집에 와서 제 면전에서 내뱉은 그 기막힌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과연 사돈은 제게 어떤 모욕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제 아들은 왜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의 꼭두각시처럼 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사돈댁, 이 집은 이제 우리 딸네 집이에요. 마이너스 선을 넘는 사람들. 식탁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하루하루 마지못해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퇴근하며 현관문을 열자마자 뒤따라 들어오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지요. 바로 며느리의 친정엄마와 남동생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사돈댁 식구들을 보며 저는 당황해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반갑게 인사를 건넸건만 사돈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마치 왜 아직도 여기 있나 하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아유, 사부인.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보러 왔죠. 애가 요즘 회사 일에 살림에 시어머니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사돈은 제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거실 소파 상석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집안 곳곳을 자기 집인 양 둘러보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리는 친정엄마 곁에 붙어 엄마, 내가 말했잖아. 나 너무 힘들다고라며 어리광을 부리는데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예리한 칼날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차를 타서 내오는 동안 거실에서는 기막힌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희 남편이랑 명예 변경은 확실히 끝낸 거지?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너희 집인 거야. 사부인 눈치 볼 거 하나 없다. 사돈의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찻잔을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거실로 나가 물었습니다. 사돈, 명의가 아들 앞으로 됐다고 해도 제가 평생 일궈온 집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사돈은 콧방귀를 뀌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사부인, 참 답답하시네. 법적으로 끝났으면 끝난 거죠. 요즘 세상에 명예 가진 사람이 주인이지 옛날처럼 효도 타령한다고 집이 다시 돌아옵니까? 우리 지영이가 이 집 들어오면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사부인이 이제 좀 비켜주셔야죠.
옆에 있던 며느리 남동생이란 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지매, 요즘 우리 누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집안에 어른이 너무 오래 계시면 젊은 부부 금슬 깨진다는 말 모르세요? 좋게 좋게 생각하시고 이제 좀 편하게 사시는 게 어때요? 편하게 살라는 말은 결국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을 아들이 드디어 문을 열고 나왔지요. 저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너도 사돈 말씀이랑 똑같은 생각이냐? 내가 말 좀 해봐라. 하지만 아들놈은 제 눈을 피하며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엄마, 장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지영이도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도 우리끼리 좀 오붓하게 살고 싶어. 엄마가 이해 좀 해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을 넘게 내 모든 걸 쏟아부어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생선 비린내, 갯벌 흙내 맡아가며 이 집 한 칸 마련할 때 그 어린 아들놈 입에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려고 제 입에 물만 축이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장모와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밀어내다니요. 사돈댁은 그날 밤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자기들끼리 하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 작은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숭늉을 들이켰지요. 며느리는 제 쪽으론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친정 식구들에게 과일을 깎아 바치더군요. 며칠 뒤부터는 아예 대놓고 저를 손주 녀석 등하원 도우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 학원 픽업 늦지 마세요. 그리고 오시는 길에 마트 들러서 이것 좀 사오시고요. 돈은 제 카드 드릴 테니까 딴 데 쓰지 마시고 딱 이것만 사세요. 며느리는 이제 저를 식모 부리듯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거나 반찬이 입에 안 맞으면 심할서 쓰듯 꾸지람을 늘어놓았지요. 어머니, 제가 생활비 드리는 거 아깝지 않게 일 좀 똑바로 하세요. 그 모욕을 견디며 제가 버틴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어야 아들놈 기가 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저를 쫓아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아들은 그 계획에 비겁하게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의 화장대 위에서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 이름 석자와 함께 부양폭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지요. 도대체 며느리는 무엇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쫓겨나던 그날 밤 며느리가 제 짐을 밖으로 던지며 내뱉은 마지막 결정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쫓겨나기 직전에 그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집인데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바닥으로 추락한 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효과음. 현관문이 쾅 닫히고 복도에 홀로 남겨진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불이 꺼진 것만 같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 박힌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품고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거실 바닥을 쓸고 닦으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거실 바닥에 발을 들릴 권리조차 제게는 없더군요. 저는 어깨에 맨 낡은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부들부들 떨렸지만 누구 하나 나와서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데 그 좁은 공간에 갇힌 제 처지가 꼭 창살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차갑게 박힙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막상 갈 곳을 생각하니
머릿속이 하얀 종이처럼 변해버리더군요. 친한 친구 옥분이네지? 아니지. 이 밤중에 짐 보따리 들고 찾아가면 그 집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친정 형제들? 다들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쁜데 쫓겨난 누이 소식 전해봐야 눈물 바람밖에 더 하겠느냐고요. 결국 저는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로 전해지는 나무 벤치의 냉기가 꼭 제 인생 같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지훈아, 지훈아 이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죽어도 보이기 싫었던 눈물이 아무도 없는 공원 가로등 아래서 비로소 줄줄 흘러내렸지요. 지나가는 길고양이 한 마리도 저를 비웃는 것 같아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손이 시려왔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휴대폰을 꺼냈어요. 혹시라도 아들놈이 미안하다고 다시 들어오라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휴대폰 화면은 야속하게도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인가 싶어 급하게 확인했는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예전에 아래층 살던 정우 엄마예요. 지금 공원에 계신 거 봤어요. 무슨 일이신지 몰라도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밤이 너무 차요. 예전 세입자였던 정우 엄마였습니다. 3년 전 집주인과 세입자로 만나 제가 보증금 문제로 조금 편의를 봐줬던 인연이었지요. 그 따뜻한 문자 한 통에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저는 짐 보따리를 질질 끌며 정우 엄마네 작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정우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세상에, 이 짐들은 다 뭐고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어주는 그 손길에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보다 못한 자식보다 남인 정우 엄마가 더 가족 같더군요. 방 한쪽 구석에 짐을 풀고 앉았는데 문득 며느리가 제 짐을 밖으로 던지며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 처음부터 어머니 집도 아니었어요. 아들한테 넘겨준 순간 끝난 거라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다 알아봤으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저는 정우 엄마가 내어준 이불 속에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아들 명의로 집을 넘겨줄 때 작성했던 서류들. 그때 저는 글자가 너무 작고 복잡해서 아들놈 말만 믿고 도장을 찍어줬지요. 아들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 주인은 엄마니까 걱정 마. 그런데 며느리의 그 당당한 태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짐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장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평생 돈 들고 날 때마다 기록하던 가계부 겸 메모장이었지요. 그 장부 뒷장에는 제가 아들에게 집을 넘겨주던 날 혹시 몰라 끼워두었던 서류 복사본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찾아 쓰고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에 적혀 있어? 그 서류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아니 아들이 제게 숨겼던 치명적인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열쇠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며 큰 소리쳤던 그 법적 근거가 사실은
아주 큰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그 낡은 서류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 아들은 왜 이 사실을 끝까지 입에 담지 못했던 것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눈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말이지요. 내 집이 남의 집인 줄 알았지? 마이너스 낡은 서류의 반격. 긴장감이 느껴지는 낮은 베이스 음이 깔리며 정우 엄마네 집 거실 낡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제가 마주한 그 서류 한 장은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3년 전 아들놈이 엄마 이건 그냥 세금 아끼려고 하는 절차야라며 내밀었던 그 수많은 종이들. 그때 저는 아들 말만 믿고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로 대충 도장을 찍어줬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수많은 종이 틈바구니에 제가 혹시 몰라 복사해뒀던 증여계약서 뒷면에는 아들놈도 잊고 있었을 법한 작은 글씨의 특약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약, 수중자 아들은 증여자 어머니를 사망 시까지 동일 주거지에서 부양하며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부양 의무를 해태할 경우 본 증여는 즉시 해제되며 소유권은 원상복구된다. 손이 떨려 종이가 파들파들 소리를 냈습니다. 효도계약서. 세상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그 조건부 증여가 제 손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들놈은 제가 이걸 기억 못할 줄 알았겠지요. 아니, 아마 며느리 등살에 밀려 이 조항 자체를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요? 정우 엄마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우 엄마, 나 길바닥에 나앉을 팔자는 아닌가 봐. 이 집 아직 내 집이야. 저것들이 내 집에서 나를 내쫓을 권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았다는 안도와 저들을 향한 서늘한 복수심이 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머릿속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왜 그렇게 당당하게 법적으로 다 끝났다고 큰 소리를 쳤던 걸까요? 며느리 성격에 서류 한 장 확인 안 했을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 의문은 다음 날 아침 정우 엄마와 함께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 풀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이 집 명의 말이에요. 아드님이 작년에 대출받으면서 서류를 좀 복잡하게 건드렸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놈이 며느리 몰래 주식인지 코인인지 하는 것에 손을 댔다가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으려고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다 보니 명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돌려놓은 것처럼 꾸며냈던 겁니다. 며느리는 집 명의가 깨끗하게 남편 앞으로 넘어간 줄로만 알고 기세등등하게 저를 내쫓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이 집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 계약서 들고 소송하면 다시 제 이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할머니. 부양 의무 위반이잖아요. 짐까지 밖으로 던졌는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당장 변호사 사무실부터 가보세요. 그 길로 저는 정우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시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보따리를 옆에 끼고 상담실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처량해 보였는지 젊은 변호사가 제 사연을 듣더니 주먹을 불끈 쥐더군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증여 해제 사유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 내용 증명부터 보내시죠.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내용 증명. 그 무시무시한 종이가 아들 집으로 배달될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손으로 내 자식을 길가로 내몰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걸려온 아들의 전화 한 통이 제 마지막 망설임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엄마, 짐은 정우 엄마네 맡겼다며? 미안한데. 지영이가 화가 많이 났어.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생활비는 내가 나중에 조금씩 보내줄게. 그리고 엄마 그 장부. 혹시 가져갔어? 거기 끼워둔 종이 있으면 나한테 줘. 그거 지영이가 보면 큰일 나. 아들은 끝까지 제 안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서류, 자기들의 범죄를 증명할 그 종이만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비겁한 목소리에 저는 이제 아들을 내 자식이 아닌 남으로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아, 걱정 마라. 그 종이 아주 안전한 곳에 있다. 그리고 너도 조만간 종이 한 장 받게 될 거다. 내 처랑 같이 잘 읽어보렴. 전화를 끊고 저는 정우 엄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정우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이제 그 집 주인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할머니로 돌아가려고 해.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가진 재산과 권력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땅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모래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의 재산, 그리고 그녀가 친정 식구들과 함께 꾸몄던 그 추악한 계획이 하나둘씩 제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며느리의 친정 식촌들이 이 집을 팔아 자기들 사업 자금으로 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용 증명을 받은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그들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60평생 참아온 이 할미의 매운맛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내 집 팔아 친정 잔치하려고 했니? 내용 증명이 그 집에 도착했을 그 시각, 저는 정우 엄마네 집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그 하얀 봉투를 뜯었을 때의 표정, 그리고 부양 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여 해제라는 시퍼런 글자를 마주했을 때의 그 당혹감을 상상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요. 아니나 다를까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엔 죽어도 먼저 안 걸던 전화였지요.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집으로 오셔서 해명하세요. 도끼 어린 목소리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분명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해명 들을 거 없다. 변호사가 쓴 그대로니까. 내가 나를 짐짝처럼 던졌을 때 이 집 주인은 이미 나로 바뀐 거나 다름없어.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쫓겨난 노인이 아니라 내 재산을 되찾으러 가는 주인의 걸음걸이였지요. 현관문 앞에 서니 며느리가 문을 벌컥 열더군요. 거실에는 사돈과 며느리 남동생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아주 온 가족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부인,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자식 잘 살라고 준 집을 이제 와서 뺏겠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돈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말했지요. 사돈,
남의 집 거실에서 목소리 낮추세요. 그리고 지영아, 내가 이 집 팔아서 내 남동생 사업 자금 대주려고 했다며? 아들놈 빚 갚아주는 조건으로 친정 식구들이랑 입 맞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이 정보는 정우 엄마를 통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서 금매로 팔아달라고 재촉했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했거든요. 아들놈의 빚을 약점 잡아 집을 팔아치우고 남은 돈으로 친정 식구들과 새 아파트로 옮겨가려 했던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 제 귀에 들어온 것이지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지훈 씨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말을 더듬자 방 안에서 중학생 손주 녀석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무뚝뚝해서 말수도 적던 녀석이 제 앞에 서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을 내밀더군요. 할머니, 이거 엄마가 할머니 짐 버리기 전에 아빠랑 싸우면서 쓴 메모예요. 그 메모지에는 며느리가 작성한 재산 분할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비용부터 집한 돈을 어떻게 친정으로 빼돌릴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손주 녀석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를 때 저 방에서 다 들었어요. 엄마 미워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아이의 고백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치부가 자식 앞에서까지 드러나자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돈댁 식구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하며 발견한 가장 큰 반전은 따로 있었거든요. 아들이 며느리 몰래 대출을 받은 곳이 일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남동생의 지인에게 사채를 끌었었고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며느리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겁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친정 쪽으로 불똥이 튈까봐 저를 내쫓고 집을 빨리 처분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며느리가 의지했던 모든 기반, 즉 돈과 명예, 그리고 친정의 지지까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내 친정 살리려고 내 인생을 버렸구나. 하지만 어쩌니? 법은 내 편이 아니라 평생 이 집 지켜온 내 편인걸.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 찾아오면 저 죽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조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오만한 며느리는 간데없고 비굴하게 매달리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 슬픔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추하게 만드는지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믿었던 마지막 보루, 그녀의 친정 엄마가 내뱉은 결정적인 실언이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내 자식을 감옥 같은 빚더미에서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배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인가. 무너진 건 내가 아니라 너희의 탐욕이다. 마이너스 뒤바뀐 운명.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는 날카로운 현악기 소리가 깔리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 이제 남의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라며 제 짐을 복도로 던지던 그 서슬퍼런 기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의 처지가 바뀌는 건 이렇게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아들 지훈 씨가 쓴 사채 빚, 그거 우리 친정 남동생 친구한테 빌린 거라. 집 명의가 다시 어머니한테 넘어가면 우리 남동생이 감옥 가요.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추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연극의 배후에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도박빚을 미끼로 집 명의를 완전히 탈취하고 그 집을 담보로 자기들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그들의 음모가 제 눈앞에서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사돈이 갑자기 돌변하여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못난 년아, 내가 일을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사부인, 아니 할머니, 이거 다 우리 지영이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우리랑은 상관없다고요. 사돈은 불리해지자 자기 딸까지 내팽개치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게 바로 며느리가 그토록 끔찍이 챙기던 내 식구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지영아, 너도 봤지?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내 친정의 민낯을. 그리고 지훈아, 너는 이 꼬락서니를 보고도 할 말이 있느냐? 안방 문 뒤에 숨어있던 아들놈이 그제야 기어나왔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지요.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지영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빚 다 갚아준다고 해서 내가 미쳤었나 봐. 자식의 비겁한 변명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마음을 더 독하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또 마음이 약해지면 이 집은 물론이고 내 남은 인생까지 저 탐욕스러운 구렁텅이에 함께 빠져 죽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지훈아, 지영아, 너희 둘 다 잘 들어라. 변호사가 말하길 너희가 저지른 건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사기에 의한 증여이자 부양 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 지금 당장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며느리는 다시 한번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애는요? 손주는 어쩌고요? 이 밤중에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때 제 곁을 지키던 손주 녀석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할머니랑 있을래. 할머니 짐 버릴 때 엄마가 그랬잖아. 돈 없으면 가족도 아니라고. 나도 이제 엄마랑 살기 싫어. 아이의 말 한마디는 며느리에게 그 어떤 법적 서류보다 무서운 형벌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까지 버림받은 며느리는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의지했던 재산, 아들, 친정,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자식의 사랑까지 모든 기반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가 쓴 사채 빚 채무 인수 서류다. 내가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이 빚은 내가 정리하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에서 내 몸만 나가라. 아들은 내가 거두겠지만 지영이 너는 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더 들릴 수 없다. 이것은 제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냉혹한 처단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집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박탈해버린 것이지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지만 제 마음속엔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한 노인네로 보이시나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던 부모가 그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길바닥에 버려졌을 때 느낀 그 추위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주인인 삶을 되찾으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며느리가 떠난 이 집에서 저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어떤 내일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쫓겨났던 그날 밤 무너졌던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야기의 끝,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무너진 건 며느리였지만 내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마이너스. 새로운 아침. 잔잔하면서도 애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영이가 제 손으로 싼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제가 쫓겨날 때처럼 짐 보따리가 복도에 굴러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제가 겪었던 그 어떤 추위보다 더 시리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이미 자기들 살 길 찾겠다며 며느리를 내팽개치고 도망치듯 떠난 뒤였지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마지막으로 제 앞에 엎드려 울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건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 베푸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기도 하니까요. 며느리가 떠난 거실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놈은 거실 한구석에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지영이 내보내고 나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30년 전 품 안의 자식일 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녀석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건 그저 비겁하고 나약한 한 남자일 뿐이더군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도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빚은 내가 집 담보로 정리해주마. 하지만 이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돌릴 거다. 너는 내 힘으로 방 한 칸 얻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내 자식, 내 손주는 내가 키울 거니까 너는 내 인생 책임지고 살아라.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내린 벌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홀로 서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희생만 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며칠 뒤 집 명의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제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종이 쪼가리가 제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되찾고 나니 허무함이 밀려오더군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제가 잃은 건 집보다 더 소중한 가족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원 벤치에서 저를 도와줬던 정우 엄마가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따뜻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모욕당할 때도 아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꾹 참았던 눈물이 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터져버린 것이지요. 저는 정우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만 바쳐온 제 지난 세월에 대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70대, 80대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나가야지 하며 한숨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를 보세요. 쫓겨난 그날 밤 무너진 건 며느리였고 사돈댁이었지만 사실 제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저는 다시 저를 발견했습니다. 내 집을 지키는 힘은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내 손에 꽉 쥔 내 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마음껏 끓여 먹습니다. 며느리 눈치 볼 일도 아들 빚 걱정에
밤잠 설칠 일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 녀석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남은 생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써보려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 법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자식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모진 풍파를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당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평생 고생한 그 얼굴, 그 손마디를 이제는 당신이 먼저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배신 대신 믿음이, 눈물 대신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서서히 커지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 못할 사연으로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